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정광훈 목사 사태를 계기로 통합당 내에서 극우 보수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은 진보 좌파 세력의 갈라치기, 분열 공작 내지는 전략에 말려든 꼴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최근에 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네. 이 부분이 코로나 확산의 어떤 주범 내지는 진앙지가 네. 되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통합당 내에서 이런 극우 보수 세력들과는 결별을 해야 한다. 네. 일종의 손절매라고 합니까? 그렇죠. 정시에서는. 네, 네. 손절매가 필요하다. 로스컷이라고, 로스컷. 예. 스탑 로스. 주식이 떨어질 때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거죠. 예. 보통 사람들은 한 주식이 오르는 거랑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거는 억울해서 물타기라고 더 갖고 있고 오르는 걸 팔거든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오르는 거를 갖고 있고 내리는 걸 팔아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장기 보유하고 떨어지는 코스닥 주식은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매 얘기가 나온 게 미래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너무 극우하고 손잡는 모습에 대한 중도층의 이반, 이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손절매 얘기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극우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국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단 극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과격한 주장, 너무 좀 심한 중도층이 볼 때는 좀 거북한 주장, 이런 쪽의 주장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게 미래통합당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 전략가들 또 좀 온건한 세력들, 합리적인 세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통합당이 중도로 외연 확대를 꾀하고 또 내년 재보선 4월에 그리고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세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금 이 정광훈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세력과 이렇게 너무 밀착되고 특히 극우 보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를 너무 강하게 한 업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리가 상당히 있는 얘기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뭐 일리 있는 얘기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격한 주장, 특히 또 코로나19 올 1월부터 사랑제일교가 좀 방역을 소홀한 모습이 또 자꾸 좀 대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15 집회 계기로 해서 책임론이 자꾸 불거진 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문재인에 대한 불만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공헌은 했지만 그 너무 주장이 좀 과격한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제일 잘못한 게 그거라고 봐요, 저는.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하고 단상에 손을 들고 맞잡고 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 민주통합당 이꼬로 미래통합당 이꼬로 정광훈으로 본 거예요. 특히 이제 그것이 기독교 세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등을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좀 아닌데 뭐 이런 줄 주지 않았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거리는 두고 그래도 그쪽하고 소통은 하되 거리는 좀 뒀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세력도 미래통합당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표거든요. 그렇죠. 너무 척질 필요는 없지만 척질 필요는 없죠. 간상에 올라서 손들고 맞잡는 이런 모습, 그게 황교안 대표가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지난해 조국 사태 국면에서
이런 광화문 집회를 네. 주도적으로 이끌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맞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네. 이 부분은 무슨 이념, 종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고 국민은 정말 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테러를 뭐 교회에다 가했다는 등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으로 몰고 가고 그러면서 많은 합리적인 이런 중도 세력 또 보통 시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또 설교 중에 또 뭐 하느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라는 성직자가 좀 하는 말치고는 좀 너무 거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가 좀 목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의 거부 반응도 의외로 좀 많았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당의 어떤 분위기랄까 이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표명을 하고 나왔는데 공동선에 배치되는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종의 뭐 정광훈 목사를 겨냥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또 이런 극우 세력들, 뭐 일종의 태극기 부대를 지칭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주장이 우리 당의 주장이나 어떤 판단인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는 저는 한 건 잘한다고 봐요. 왜 주호영 대표가 저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가 8.15 이전부터 번졌는데 8.15로 모든 거 다 뒤집어 씌우고 그 광화문 간 사람하고 사랑제교로 모든 거 씌우고 통합당하고 8.15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통합당 책임론을 민주당에서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해찬 대표부터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니까 우리는 그거랑은 별개다. 이걸 강조해야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코로나 정치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특징이 무슨 일 생기면 갈라치기 해가지고 공적을 만들고 마녀 사냥하고 맨날 흑백 논리로 하잖아요. 이거 그 보수 때문에 그렇다. 미래통합당 때문에 그렇다, 정광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그 선을 긋는 거는 잘 저는 미래통합당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자칫하면은 아마 말려 들어갔을 건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했다고 봐요. 그 8.15 그 광화문 집회 때도 뭐 홍문표 의원인가 한 명 갔잖아요.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전직 의원들 몇 명 간 건데 그걸 미래통합당으로 바이크 잡은 것도 아니고 단상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어거지 씌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당 내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또 김근식 경남대교수 이분도 지난 총선에 참여를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건전한 그런 중도 세력 또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극우 세력들과는 절연을 하는 것이 뭐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런 주장들을 지금 펴고 나서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하태경 의원도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뭐 또 좌파를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전향을 했습니다. 우파적으로. 그러나 당내에서는 어쨌든 태극기 세력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좀 거슬리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편 사람들이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냐. 민주당은 그 극렬 세력, 문바들, 친문 세력들이 지금 쥐었다 펴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뭐 절연을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당의 세력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프레임, 어떤 공작에 이 빠져드는 것 아니냐고 또 이렇게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죠. 비판을 하고 지적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문파 대깨문 세력이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 문재인의 가장
장애 요인도 몸빠 대깨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제 갈 길을 못 가요. 눈치 보느라고. 청와대도 몸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후보들이 다 대깨문들 아부 발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 갈라치기만 하고.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 저는 이거를 문재인이나 민주당 스스로는 몸빠랑 거리를 둘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문파 때문에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도 저는 굉장히 어둡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어요. 네. 정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문파들한테 휩쓸리는 것처럼 그분들의 눈치고 보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두기 태극기나 정광훈 목사랑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긴장관계, 건강한 소통, 그래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더 밝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은 이 극우 보수 유튜브들 보면은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면 되느냐. 수준 떨어지죠. 예. 수준 떨어져요. 그런 곳에만 또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몰려 들어가요. 거기다가 뭐 또 뭐 돈 문제도 좀 있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저는 정치계의 썬데이 서울이라고 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썬데이 서울 있었잖아요. 있었죠. 굉장히 야한 거. 청소년들이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예. 다 우통복고 많이 나오고. 예. 지금 정치계의 썬데이 서울이 그거 완전히 인기 지향적인 그런 좀 인기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흥미 보니 그러니까 그런 시청자들한테 맞춰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영향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게 사실과 아닌 얘기를 뻥튀기하고 해가지고 마구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보수 세력들이 이게 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그러다가 지난 4.15 총선 같이 뻥 당하고 나서 그 후로는 그냥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좀 건전한 유튜버들 또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유튜브 쪽으로 좀 살아는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이라든가 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요한 네트워크 세력들이거든요. 이 네트워크 세력이 많아야 이기는 겁니다. 당 자체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민노총이든 전교조든 뭐 그런 세력들을 과거 촛불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광화문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통합당 그런 세력이 없다. 버스하고 그 돈 어떻게 자금력이 어디서 됐겠어요? 개인이 됐겠어요? 보수는 개인은 돈이 많은지 몰라도 조직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민노총, 전교조 이런 데서 단체로 힘을 몰아준 거죠. 미래통합당도 그런 면에서 조직력은 좀 약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한 밀착보다도 완전한 거리를 머리 두는 것보다도 적절한 긴장관계와 거리를 좀 두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노 아이코라고 일본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재밌는 게 약간은 거리를 둔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거리가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 단체나 이런 쪽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는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으로서는 과연 말씀하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치를 않기 때문에 또 의견들도 갈라지고 그래서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절연 대상이다 이렇게 무자르도 할 수는 없는 모양인데 아마 당 내에서는 일부 극단적 태극기 세력이랄까 또 과거 공화당 또 조원진 세력 또 김문수 차명진 또 이런 분들이라든가 5.18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만원 씨. 또 총선 자체를 부정하면서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사기다고 하면서 그 자체를 승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못 건너겠다는 사람들과는 뭔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좀 지배적으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비교적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 탄핵에 대해서도 진짜 억울한 점이 많죠. 많죠. 노재봉 국무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이고 정말 탄핵 그 결정문 헌재나 뭐 이런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실정법 판단도 이루어지기는 정치적인 탄핵 그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탄핵을 초래한 거에 대한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속 네. 부정만 하고 가다가는 끝이 저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은 것 갖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당내에서도. 하지만 그것도 저는 잘한 거 아니냐. 일단 그 서운한 게 많고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4차 추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보다도 선수를 치고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야당도 이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을 청주에 질병관리본부로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정은경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통합당 내에서는 무슨 혼장질이냐 김종인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당 대표 시절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질병본부, 경기도청, 서울시 상황실, 뭐 서울시 의료병원 그냥 아예 뭐 순례를 하고 돌아다녔다고만. 자기들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 좀 갔다 왔다 해서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정은경 질본부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역 대통령이잖아요. 가서 격려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습니다. 그렇죠. 60 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 체계를 그때 가서 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가 격려해 준 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거 군장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 4차 추경 얘기나 재난지원금 또 주는 거 저는 국가 재정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지만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제스처를 먼저 야당이 선점한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방향은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차 거리두기까지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고 경제는 지금 하반기에 와장창 무너지는데 빚내서라도 뭔가는 좀 해야 되는 지금 단계예요. 이런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단을 저는 올바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통합당 내에서 극우 세력과 일부 절연을 해야 한다는 손절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각 사람마다 생각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런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았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한다면 해답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이 심사숙고해서 잘 방향을 잡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